윤석열이 청와대를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 그죠? 네, 청와대에서 하룻밤도 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어디다가 이태원에다 숙소를 마련해야 된다, 뭐 용산에다가 뭘 해야 된다, 뭐 음, 하루도 안 잘라 그런다는 느낌을 음, 받았어요. 근데 보통 예 보통으로 생각을 하면 보통 사람 음, 생각으로 한다면 거기서 좀 정말 이전하는 게 전략적으로 많다 그러면 음, 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우리나라 정치적인 발전을 위해서 뭐 국민과의 소통이라든가 뭐 그런 입장에서 어디로 옮겨야 된다. 어? 그러면 상식적인 건 뭐냐면 거기 어디야 청와대에서 음, 음, 6개월간 머물면서 적어도 한 음, 6개월 정도 머물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면 이전을 하고 그게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당연하죠. 근데 정상적인 거. 음. 이거는 내 느낌에 뭐냐면 하루라도 거기서 자면 안 돼. 뭔가 음.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있는 아, 뭐, 윤석열 마음에? 그렇지. 지금 그거 아주 정상적이지 않은 거 지금 우리가 그런 현재 그 태도를 보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비정상이죠? 이거는 당선 완전 비정상이죠. 당선장에서 사실 그 청와대 이전은 그 예전부터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런데 나는 이번에 그 윤석열이 그 유세할 때 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뭐 이러고 그래서 뭐 광화문 얘기가 뭐 나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아니었고 지금 이게 완전히 용산 쪽으로 이제 뭐 움직인다 뭐 하면서 국방부 자리로 가고 여기에는 진짜 막말로 풍수질이 지금 그 워낙 그 이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전부 다 이 지금 어떤 뭔가 무속 신앙자들한테 어떤 그런 무속인들한테 조언을 받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나치게 거기서 하루에도 머물지 않겠다라는 이런 걸 보면 아니 참, 근데 내가 그 예, 풍수지리를 많이들 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꽤 있어요. 풍수지리가 아, 이 정도 풍, 인간에 그럼,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음, 그 풍수지리를 고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근데 하루 정도 하루라도 거기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는 이게 좀 그거는 그렇지 굉장한 어떤 너무 좀 미신적 사고에 젖어들고 있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풍수지리와 그러니까 내가 드는 생각 은 뭐냐면 풍수지리와 미신이란 게 있잖아요. 음, 정말 미신적인 사고. 음. 풍수지리적 사고는 미신적인 사고가 아닌가? 아니, 어차피 풍수지리는, 우리가 좀 풍수지리는, 저기, 미신적 사고로 볼 수는 없고, 그 미신적 사고,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사람들도 사실상, 아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풍수지리가 우리나라, 뭐, 동양에만 있는 건 아니고, 얘네들도 굉장히 어떤 거기에 과학적 근거를 사실, 뭐, 풍향이라든가 아니면은 해가 비치는 곳이라 사실 굉장히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밑에 땅에 물이 흐르고 있느냐 안 흐르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수맥이라는 거 사실 인간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이런 거를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과 밀접하게 연관된 이제 풍수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되니 그렇지. 그 증명 그래 이제 풍수지리는 과학에서 이렇게 머물진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뭐 어떤 인격적인 그런 측면들을 또 이제 더 부과시켜져요.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또 신앙으로 발단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어 윤석열이 이 풍수주의라고 자기는 속으로
음, 나는 풍수지리적인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음,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걸 수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네,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풍수지리적인 거는 좀 철학적인 게 많이 가미가 되잖아요. 뭐 예, 동쪽은 무슨 그 동쪽의 기운이 있잖아요. 뭐 예. 생기를 강조하고 뭐 서쪽 같은 경우에는 그 금의 기운이 있고 뭐 그런 뭐, 철학적인 게 있잖아요. 오후에 예, 예, 예. 오행이 음양오행, 예, 그런 그런 들 철학적인 게 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은 뭐 그런 철학적인 것보다 뭔가 다른 게 있지 않나. 그렇지. 아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풍수지를 한다 그래서 거기를 절대 안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거는 미신적인 차원으로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거기가 안 좋다 그래도 일단 그러면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기에서 일단 자기가 지금 인수 단계인데, 이게 지금 일종의 트랜지션 피리어드 아니에요. 지금 그거를 할 차원은 아니고 일단 이 정권이 끝나고서 그 문정권이 이제 다 마무리되고 나서 자기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그걸 면밀하게 그 스케줄을 이게 타임라인을 짠 다음에 이렇게 해도 해도 되잖아. 그렇게 되는 해도. 건데 지나치게 지금 그런 걸 봐서는 오히려 이렇게 볼 때 뭔가 뒤에서 어떤 조언을 그렇게 강력하게 했다든가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사실 그래요. 자기는 어떤 법학을 공부하고 계속 그 법 쪽에 그리고 검찰로서의 모든 인생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일단 삶 자체가 그 주변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조언을 받고 계속 그러면 이게 자기도 거기에 이게 쉽게 이게 돼요. 그러니까 고 박사님은 그 윤석열 씨가 삶 자체가 음. 무속 신앙에 이전부터 조종을 받고 있지 않느냐 글쎄, 그런 나는 하는 뭐 거예요? 이걸 통해 사실 이 문제 지금 통해서? 지금 반응을 보면 어. 지금 청와대를 지나치게 어떤 마치 악기가 쓰여 있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마치 지금 어, 뭐 물론 윤 당선자가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지만 지금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 보면 분위기를 보고 이 지금 반응을 보면 지나치게 어떤 금기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 근데 마치 어떤 우리가 그 무속 신앙에 지나치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는 태도와 너무 흡사해요. 음, 지금 이 반응이. 그러니까 마치 왜 넷플릭스에 그 드라마 한번 봐봐. 그 한국 드라마인데 Cursed라고 어, 방법 봤어? 잘 만들어졌어. 봤어요? 봤어. 방법인가? 방법사 얘기 황동일 나오잖아. 배우. 성동일 나오고 뭐 이렇게 딱 너무 멋있어. 나오잖아. 근데 그거 어떻게 그 예지 능력이 있는 건지 이건 지금 너무 지금 시기랑 이게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 나와요. 이거 장소 옮기는 거가 나오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그, 예,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거를 아주 무속신앙에서는 굉장히 이걸 진지하게 이거 보죠. 근데 그런데 윤석열 너무 흡사한 거를 이렇게 보게 되니까 야 이건 지금 그 방법이랑 어떻게 내가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에 봐가지고 나는 방법사가 그 방법이 넷플릭스 나오기 이전에는 다 봤어.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나. 오 그거 언제 나온 거예요? 한참 돼.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음. 작년인가 나왔었지. 그래? 작년인가 그건 재작년. 이제 뭐 악귀 그 이제 그 무당 가족에서 시작을 하죠. 근데 그 아이가 그 엄마가 이제 죽지. 그 엄마가 이제 무당이었는데 그 구술하면서 거기에 자라나온 그 한 아이 그 청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성동일이었지. 근데 음. 성동일인데 굉장히 잘 되게 하려고 구슬했는데 그 악귀가 들어간 거야. 그 자기 딸의 그 악귀가 쓰여졌는데 그게 글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다 그 엄마도 다 모르고 다 못 알아 이제 다 죽지 맞아. 그래서 악귀한데 이 사람은 이제 철저하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저주의 능력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철저하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저주를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은 이 저주의 그 기운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얘기는 이제 결국 그 악을
그 패배시키는 그래서 악기라 그러겠죠. 근데 하여튼 뭐 굉장히 이런 쪽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그 위치로 옮겨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위치를. 철저하게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보니까 여기에 터가 좋은지 아니면 여기에 신령님이 여기를 좋아할 만한 곳인지 여기에는 그 악령이 들어있는지 이런 식으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계시를 받아서 그 믿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문제는 나는 그 여기에서 그 종교성 믿음이나 이런 거를 뭐 강력하게 거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음,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성적 사고 없이 이거를 갖고서 마치 그 실제 그 정책에 그걸 갖다가 추진한다면 물론 내가 지금 뭐 아직은 뭐 그러니까 그런 드러난 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구군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게 결국은 그 소위 말하는 여기 대통령 집무실을 이렇게 옮기고 그러는 거 굉장히 큰 문제죠.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서 아니 뭐 옮겨야 될 필요가 있다면 물론 옮겨야 되겠고 그러나 이것이 과연 그 이유를 대는 거 보면 왜 제왕적 정치로 단정을 하는지 청와대 자체를 그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물론 요 말은 막 잘 공간이 봐야 되는데 지배한다는 얘기. 공간이 의식을 그 아니, 고 박사님, 이 말은 공간의 의식이 지배한다는 말은 음. 내가 보기에는 윤석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아니야. 그치? 예, 누가 아니, 그, 심어줬어. 나 그, 그, 그 누군가를 알고 싶어. 예, 그냥 이제 잘못 알아. 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식의 어떤 단언적인 그런 명제들. 음, 이게 아주 전형적인 이 무속신앙이 극단으로 올 때 나오는 건데, 이, 아주 이게 참 우리 나라를 존목을 아주 그 크게 그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사고인데, 물론 공간과 의식은 상호작용을 해요. 나는 그냥 그렇게 보는데 네. 그거는 상호작용이지 그게 무슨 지배를 받고 지배를 하고 이거 그렇지.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분법에 의해서 누군가 음, 일단 조정을 받는 건데 공간과 지배하고 의식이 지배받고 분리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음, 이거 참 어떤 이런 거 갖고서 그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 이게 지금 대통령이라는 게 지금 한 개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뭐 누가 의식. 뽑건 안 뽑았건 어쨌든 그 한 나라의 리더로서 굉장한 어떤 전체 국민들의 그런 그 생활 어떤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걸 갖고서 어느 누가 지금 한국에 지금 뭐 오히려 지지율 더 떨어지잖아요. 그 사람들 그걸 누가 동의하나 그렇게 문재인 공간이 대통령 지지율 사람이 중요한 거지. 예. 네. 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면 의식은 공간을 안 지배하나? 아, 그렇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하듯이 의식도 공간을 지배해요. 그 문제는 의지가 그 사실 의지라는 거 얼마든지 그 때로는 자기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억누르기도 하고 그걸 또 없애기도 하고 끊기도 하고 의지라는 거. 근데 이거를 하나의 그냥 굉장히 나약한 그런 어떤 사고를 나는 깜짝 놀랐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라는 말을 저렇게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거를 보고 이야, 저 정도였나? 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윤석열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조폭 같잖아. 말하는 것도 그렇지. 그렇고 응, 응. 쫙쩍 벌려 다리도 그렇고. 쩍벌남. 네, 그리고 그 전철인가 거기 열차 안에서 다리를 그냥 올려놓잖아. 신발도 벗지 않은데 음, 그 음, 의자에다가 음, 완전히 술 좋아하고 음, 다 좋아한다고 조폭은 아니지만 술로서 음, 인간관계를 다 맺으려고 그러고. 음. 근데 좀 굉장히 이제 강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이 공포로 가득 차 있지 완전히 않나. 오히려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를 키워준 문재인이 자기를 사실상 키웠지. 신임하고 키워준 거 아니야. 근데 네, 솔직히 문재인의 등 칼을 꽂은 거 아니에요. 꽂았죠. 그러면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 그 기운 때문에 자기가 음, 죽을 수 있다. 뭐 그런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 누가. 근데 하여튼간 내 말은 뭐냐면 그 윤석열 마음에는 굉장한 공포가 있지 않나. 굉장히 공포가 이 있죠. 공포를 이용하는 어,
그런 제3의 인물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거 나도 그래요. 그렇게 봐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무속인들 뒤에서 그 후광 세력인 그런 사람들도 점점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 몇 명이.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법사인가? 뭐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또 어제 누구예요? 그리고 정법, 용사 누구? 정법 한 천공, 응, 천공, 응, 천공. 천공. 음. 그 보니까 그 몇 년 전에 벌써 용산 얘기를 했더구만. 어, 그 용산으로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대로 그 얘기를 답습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우리 볼 때 제3자가 볼 때 어떻게 이게 지금 연관이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 이거지. 이게 지금 청와대 마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청와대 나온 사람들 다 말로가 안 좋았다라는 그런 식의 일단 결론을 내리고 매사가 이게 지금 보면은 이걸 하나의 어떤 운적 이게 결국 무슨 기운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슨 제왕 한국의 무슨 대통령 제왕적 그거는 그 독재 이후에 사실 뭐 무슨 제왕적 정치예요. 제왕적 정치 노무현이 무슨 제왕적 정치를 했나. 뭐 솔직히 무슨 제왕적 정치예요? 아니 민주사회에서 그게 무슨 그 정도 사실 제왕적 정치 누가 전형적인 정치는 뭐 서서히 이제 그렇지 없어지고 서다 없어졌지. 물론 그 안에서 비리나 이런 것들 맞지만 이거랑 제왕적 정치 이거는 구분이 돼야지. 마치 너무 과장되게 한쪽으로 자기의 어떤 그 이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너무 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어법을 아주 잘 사용하던데 이게 아주 참 걱정이 그러니까 아주 심이 되죠. 그 제왕적인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걸 통해서 윤석열이 역사적 의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아. 너무 없어 인식이 예, 한국 참 사회 정치가 그 지금 일어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 그 일제 시대부터 계속 연결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너무 빈약하지. 네, 그 일제 시대 상황에서 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지금 한일 관계도 그렇고 얼마 전에 그 교과서 문제 완전히 뭐 때만 난 것처럼 윤석열이 결국 당선되니까 바로 저 일본에서 그 교과서 그 철저하게 그 독도 한국이 침탈한 것처럼 불법 그 점령한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교과서에서 표현을 안 했다 그래요. 옛날부터 뭐 왜곡 문제는 많았지만 이게 교과서에 아주 아주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은 사실 지금까지 삼가해 왔는데 이제 막 그거를 실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검인 그 검인정으로 해서 이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응은 또 없고 말이지. 이게 솔직히 당선자가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한일 관계에 있어서